공부 정서는 쉽게 말하면은 공부를 대하는 느낌이에요. 근데 저는 이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부 정서 하면은 어떤 거를 기대하시면서 강의를 듣고 책을 이제 펴시려면은 몇 학년 때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하고 어느 정도 속도를 가야 하고 그래야 아이가 지치지 않고 질리지 않고 수능 입시까지 잘 치러낼 수 있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책을 펴시는 거예요.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시잖아요. 어떻게 보면 힘들게 그렇게까지 교육에 헌신하시는 작가님만의 어떤 사명감이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교육에 대한 헌신은 아니었어요, 처음에는. 오, 네. 네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되게 참교사였을 것이다. 그래서 뭔가 사명감으로 학생들에게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제 교육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헌신이었거든요. 네네. 네, 이제 교실 안에서는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것이 효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저 자신한테 필요했던 것 같아요. 네, 밖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활동으로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채웠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저 자신에 대한 헌신,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성장, 인정, 이런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,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변하게 되더라고요. 당연히 저 자신에 대한 성장이 학생들한테 흘러가게 되잖아요. 그리고 제 아이한테도 흘러가게 되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꼭 나만을 위해서 성장을 했던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주변에 결국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의미가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 가면서, 그때부터 이제 사명감은 그 후에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. 교육에 내가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헌신적인 사람, 사명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, 뭐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나 자신에 대한 헌신에서 시작을 했고, 학생들한테도 계속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생기는 거죠. 공부를 하는 것이 나 자신을 다듬는 과정이고 수련의 과정이다. 어제보다 더 나아지는 너 자신을 보면은 그게 이제 기쁨이다. 그리고 성장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멀리 갈 수 있다, 이런 말을 해줘요. 왜냐면 제가 그 성장의 기쁨을 계속해서 느꼈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도 자꾸 성장하고 싶고 더 가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. 되게 성장 캐릭터이시네요. 네. 내 안에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시작하셨던 것들이 발산형으로 이렇게 바뀌신. 네, 그래서 네. 약간 게임에서 캐릭터를 키워나가는 게 너무 재밌어서 게임에 몰두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약간 내 자신을 게임의 캐릭터 같은 느낌인 거예요. 네. 왜냐면 몇 년 전에 나랑 지금의 나는 너무 달라 있거든요. 몇 년 후에 나도 내가 어떻게 달라질지 나 스스로도 계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얼마나 많은 책을 읽으면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질 것인가, 그 범위가 넓어질 것인가는 나도 예측을 할 수가 없고, 그 과정에서 그 기쁨을 너무 많이 느끼고 이제는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키면서 더 많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냥 현실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쪼개 쓰시는지 궁금하고,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질로서 어떻게 그 질 높은 시간을 아이와 쪼개 쓰시는지 그 노하우 한 3가지 정도 알 수 있을까요? 저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쪼개지 않아요. 그러니까 저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아이와 함께하는 거예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제가 아이를 주 양육자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누구도 없이 혼자서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박육아 하시잖아요. 아이랑 같이 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. 너무 행복하고 해서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무조건 우선순위가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아이랑 있는 시간에 절대적인 시간의 양도 가장 많고, 그게 이제 방해되는 일이면은 거절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. 저의 시간을 이제 희생을 하는 거죠. 뭐 자는 시간이라든지 노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이 사실은 살고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이제 짬짬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멍 때리는 시간이 웬만하면 없어요. 좀 뇌를 비우는 시간 있잖아요. 그러니까
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뭐 유튜브 다음 거를 생각을 한다든지 네. 그 다음 책 뭐 목차를 생각하고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앉아서 꼭 내가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뭐 머릿속으로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네. 네, 그러면 이제 나중에 책상에 앉았을 때 그게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책상에 앉을 수 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거든요. 별로 네. 없어요. 이제 네. 아이가 자고 나서 그때 이제 잠깐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영상 편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짬짬이 계속 하는 거예요. 뭐 이동한다라든지 이럴 때 이제 어플 같은 걸로 이렇게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항상 머릿속으로는 돌아가고 있다. 모터가 돌아가고 있다. 이런 네. 거고요.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. 그래서 우선순위를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짬짬이 그거를 만들고 그 다음 자기한테 맞는 시간대를 찾아가지고 일을 하는 거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성실한 고등학교 시절에 근데 그 말로 이제 엄마 마음을 철렁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어떻게 그런 감정을 느끼셨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공부 정서 관련해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. 네.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때 저는 항상 좀 수능적인 아이였고 네, 공부도 잘했어요. 네, 네. 그래서 전교 1등 계속하고 막 전국 모의고사 등수도 좋고 하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또 부모님도 기대를 많이 하셨었고 이제 그런데 그 압박감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몰랐던 거예요. 그래서 불안감, 압박감 이런 것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커지잖아요.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르고 불면증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. 근데 그 불면증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. 무서워서 지금도 저는 잠을 자기 전에 불안도가 제일 올라가요. 오늘 혹시 잠을 못 잘까 봐.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때보다는 훨씬 더 잘 다루고 있지만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렵고 그 불안감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몰랐고 또 이제 기질상 또 불안도가 높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나왔겠죠. 그래서 그 감정을 뜨거운 감자처럼 제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녹아버린 거죠. 그러니까 불면증으로 그 당시에 야간 자율학습을 저희 학교가 12시까지 했거든요, 밤에. 그러면 밤새 네. 이제 잠을 못 자고 학교에 가면 당연히 하루 종일 비몽사몽 수업도 제대로 못 듣고 공부도 못 하겠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2년을 이제 살았던 거예요, 고등학교 2학년, 3학년은. 근데 이게 별걸 다 해봤어요. 약도 먹어보고 뭘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. 이제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좀 감정을 다루는 방법도 배우고 약간 상담 같은 게 요즘에는 더 이제 보편화되어 있으니까는 좀 더 도움을 받았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그냥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러는구나.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할 멘탈이 안 갖춰져 있고 내가 의지가 부족하구나.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원하는 점수를 못 받고 극복을 못 했어요. 그 당시에는. 근데 내가 이제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. 내가 왜 그랬지? 내가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초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잖아요. 그리고 초등학부모님들이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눈을 반짝이고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. 근데 이렇게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봤자 저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중학교, 고등학교 가서 나처럼 되면 어떡하지? 대학교 가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게 다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라는 생각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같은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내가 왜 무너져 내렸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결국에는 감정을 다루는 그런 능력이 부족했구나. 이제 제가 등수가 이제 떨어지면은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. 그럼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이 있죠. 근데 그 좌절감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. 왜냐면 그전에는 실패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. 등수를 떨어져 본 적도 없고, 항상 잘해왔고, 칭찬만 받아왔다가, 갑자기 이제 떨어지니까, 나 어떡해.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던 거예요. 그래서 아이들한테 당연히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고 전략적으로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멀리 가기 위해서는 그 정서가 밑바탕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도 이제 슬슬 극복을 하게 되었고 그 방법을 주변에 나눠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공부 정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요. 주변에 보면은 열심히 놀기만 했는데 공부 잠깐 하면 공부가 확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맨날 공부하는데 절대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걸 보면 이게 공부 정서가 바로 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감각적으로는 들거든요. 도대체 이 공부 정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
이제 일단은 공부 정서는 쉽게 말하면은 공부를 대하는 느낌이에요. 근데 저는 이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부 정서 하면은 어떤 거를 기대하시면서 강의를 듣고 책을 이제 펴시려면은 몇 학년 때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하고 어느 정도 속도를 가야 하고 그래야 아이가 지치지 않고 질리지 않고 수능 입시까지 잘 치러낼 수 있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책을 펴시는 거예요. 정말 로드맵이나 전략들이 잘 발휘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공부를 대하는 느낌, 이 공부 정서가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. 근데 그 공부 정서라는 것은 그 안에 부모님과 아이와의 관계도 들어가 있고, 내가 감정을 어떻게 다뤄나가는가, 그것도 들어가 있고, 이 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공부라는 이슈가 학령기에 가장 큰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부모님과 아이와의 관계도 그냥 공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, 이 소통의 방식도 공부라는 이슈 때문에 드러나는 거고, 그다음 내가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, 이 좌절감을 뭐 친구 관계에서도 오고 학습에서도 오고 하지만 또 이제 공부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좌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도 이 공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것은 그냥 드러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.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드러나는데, 그러면 그 사실은 그 밑바탕에, 공부 밑바탕에 있었던 아이들의 정서가 무엇일까?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 정서라는 걸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. 이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모님과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공부 정서가 중요하고,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길잖아요. 그럼 공부가 재미있으면 당연히 또 사는 게 재밌죠.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니까 즐거운 시간, 더 긍정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고, 그리고 이제 멀리 봐서도 우리가 평생 공부를 한다라고 하잖아요. 이게 공부라는 것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이제 불균형에 나를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불균형에 자꾸 집어넣어야 우리가 점프하며 성장을 하죠. 근데 이 불균형에 집어넣을 수 있는 용기가 내가 공부를 했는데 됐었어 라는 그 성공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꼭 1등을 했고 명문대에 나왔고 이게 아니라 내 공부했었는데 그때 됐었잖아. 몰랐었는데 그거 알았었잖아 라는 그 경험 자체가 이 지적인 불균형에 나를 좀 집어넣고 싶다, 내가 몰랐던 거를 알아가고 싶다라는 이 동기를 준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공부 정서는 필수적이다. 공부 정서를 해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셨는데요.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 뽑자면 휴대폰이 아닐까 싶어요. 그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고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해서 불안하시잖아요. 공부 정서를 해치지 않으면서 규칙을 심어주는 거, 부모님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태도. 스마트폰이 참 편리한데 힘들어요. 이것도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. 부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, 또 아이는 이제 그 부모님과 어떻게 이제 그걸 소통을 하는지, 이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.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또 안 지워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. 결국에는 안전 문제도 있고 친구 문제도 있고 하면서 결국에는 지워주게 되어 있는데, 이거를 지워주면서 아무 규칙도 없이 그냥 주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막 스마트폰 많이 쓰니까 그러면 안 되지!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당한 거죠. 엄마가 사줬는데 갑자기 왜 그러지?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시스템이 철저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일단 첫 번째는 규칙을 정하는 거죠. 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한 규칙이라든지,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, 이런 것들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규칙을 정하고, 그러면 이제 규칙을 정해봤자 아이들이 잘 안 지키잖아요. 그렇죠. 그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? 크게 3단계로 이제 한번 해결을 해보시라. 이거 꼭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들이 뭔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1단계는 이제 침묵하기예요. 그렇지 않으면은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화가 나잖아요. 그렇죠. 엄마 그러지 말라고 했지! 하고 이제 화가 나기 때문에 이제 1단계는 일단 내 감정을 좀 추스릴 수 있는 시간으로 침묵을 잠깐. 근데 이게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면 꼭 1단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. 일단 멈췄다가 이제 아이랑 이야기를 하면 돼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협력하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협력하는 대화를 위해서
가장 대표적인 말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우리가 규칙이 이게 있는데 잘 안 지켜지네.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스마트폰은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소한 나의 문제지만 나중에는 인생의 큰 문제로 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문제 해결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거예요. 엄마는, 아빠는 도와주는 입장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너가 스마트폰 규칙을 지키는 건 너를 위한 거야. 뭐 엄마를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고 너가 지켜야 되는 건데 하고 주체를 아이로 항상 가져가셔야 돼요. 주인의식을 심어주시는 거죠. 근데 엄마는, 아빠는 도와줄 뿐이야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? 그 해결 방법을 아이가 직접 꺼낼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생각을 못하니까 엄마가 도와줘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꺼내보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3단계는 이제 강화를 시켜주는 거죠.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칭찬을 해주시고 그 다음 지키지 못했다면 약속했던 대로 뭐 스마트폰 압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압수를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그게 그 전에 이제 밑밥 가기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. 서로 이야기하고 규칙도 정하고 너가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. 아이가 엄마 나 스마트폰으로 게임해도 돼? 라고 물었을 때 엄마가 안 돼? 돼? 라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규칙이 이미 있는 거예요. 규칙을 생각을 하면은 너가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을 해야지 엄마가 허락을 하고 허락을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규칙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게 되지 않을 때도 있죠, 당연히. 뭐 10번 하면 엄마가 항상 이렇게 1단계, 2단계, 3단계 거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몇 번만이라도 시도를 하면 이제 아이들은 아, 이거는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문제 해결 그리고 주체의식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중요한 거 하나는 일관성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도 우유부단한 성격이고 좀 단호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학생들 지도하면서 이게 힘들었어요. 규칙을 정하긴 정하는데 선생님 이거 하면 안 돼요? 한 번만 안 하면 안 돼? 물어봤을 때 그래? 아 너무 힘들어? 그럼 내일 할래? 뭐 이런 식으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자꾸 간을 보죠. 이 사람이 어디까지 뚫리는지 계속 간을 보면서 넘어도 되네? 손을 넘어도 되네? 하면서 규칙 안 지켜도 되네? 라는 게 이제 일상화가 되면은 학급이 무너지는 거죠. 생이 생기면서 이제 무너지는데 물론 그 일관성이라는 게 절대 안 돼. 100% 무조건 지켜야 돼. 이건 아니고 유연하게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지 권위는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규칙을 지켰을 때 그 규칙이 쓸모없는 거, 어차피 안 지키는 거가 되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규칙을 가지고 생각을 해. 뭐 스마트폰 압수하기로 했다. 안 지켰는데 그럼 그건 압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안 돼? 그러면 이번 한 번만 봐줄게. 이건 안 되는 거예요. 이번에 잃어버렸으면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 안 사준다. 그러면 그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. 이제 일관성 있는 태도도 강조를 드립니다.